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요 인터넷상에 보시면요 대게 인증샷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비싼 몸값을 자랑하던 대게였는데요. 요즘은 반값이 됐다는 겁니다. 상하이 봉쇄 탓에 중국으로 갈 대게가 우리나라로 몰린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러시아산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자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이 늘은 게 또 다른 이유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대게값 하나에도 복잡한 국제 정세가 다 반영돼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사진을 먼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무슨 이삿짐 같은 그 이삿짐 난차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가 국방부 앞입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이 트럭에 보안 문서 현장 파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어제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가 처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사가 시작이 된 건데 국방부가 옮겨가기 전에 몸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불필요한 서류들을 다 없애는 작업부터 했답니다. 그래서 어제 문서 현장 파쇄 차량이 와서 뭔가 작업을 하는 모습 이렇게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는요. 국방부 이사 시작했다. 신용산시대 시동을 걸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와 함께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자,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후보자 관련된 얘기인데요. 통상 관련 고위직을 역임할 때 미국 기업 두 곳에 본인의 집을 세주고 6억 수익을 거뒀다. 제목이 좀 긴데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 등 재직신데 당시로 보면은 1989년에서 1999년 굉장히 오래 전인데요. 한 10년 정도 기간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기업들 AT&T, 엑슨모빌 등 이거 미국 기업들이죠. 이런 자회사에 종로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임대해줬다. 임대, 그러니까 월세를 놨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은 월세가 한 6억 정도 두 곳을 합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해 충돌 아니냐? 어제는 이런 보도가 어제 저녁부터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중개한 곳이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그냥 맡겨서 이렇게 월세가 나간 거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청문회 때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물가 심상치 않죠? 윤석열 당선인 물가와의 전쟁, 새 정부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서울 동대문의 한 식당 모습인데요. 가격표죠. 메뉴표입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크게. 여기 보시면 생선구이인데 뭐 9,000원, 9,000원, 10,000원. 가격이 거의 10,000원에 접근을 했네요. 그리고 10,000원 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식당 가보면 물가 오른 거 실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있는데요. 이 사진 중간에 큰 제목으로 있죠. UN 문 닫을 건가? 그러지 않으려면 러시아를 당장 유엔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근데 현실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5개 국가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는 IS와 같은 테러리스트다.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점점 확인되는 집단 학살, 민간인 학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유엔에 버젓이 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안보리 화상회의에서 강력 성토했다. 이렇게 절규와 호소를 남겼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해설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뒤에 배경까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아침부터 준비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임시 집무실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예비비 360억 원 가량이 처리가 됐어요. 이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 국방부의 집무실이 마련되기 어렵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당선인은 의지를 나타내서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임시 집무실이라도 바로 마련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시 집무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복당 폭탄입니다. 지금 강용석 변호사 전 의원이었죠.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했고요. 서울시당 일단 1차 관문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중앙당의 최고위원들이 지도부가 뭔가 결정을 하는 단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과연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언론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른 길입니다. 민주당에서 두 정치인의 모습이 최근 있었습니다. 한 분은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제 또 다른 한 분은 은퇴하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뭔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두 정치인, 굉장히 묵직한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인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문 닫아라. 일명 기사 때 소개했던 유엔 얘기입니다. 유엔 이렇게 작동불능에 빠질 거면 아예 그냥 문 닫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용산 집무실 이전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제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비비 360억 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돈을 집행할 수 있고요. 이른바 이제 이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5월 내에는 용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선인 측 집무실 입주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 어제 요 예비비과에서 의결을 하면서 안보 공백 없이 추진돼야 한다. 뭔가 좀 당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사업체 계약 준비에 착수했다. 원래 이런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는요, 이게 뭔가 이 입찰을 받거든요, 이사할 때.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속도를 내겠다. 빠르게 이사업체 결정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무총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지출을 의결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서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이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과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반 논란을 떠나서 차기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데 안보와 관련해서는 조금 신경 써주세요. 뭔가 이게 살짝 짚은 것 같죠, 지금 국무총리 얘기는요. 기사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윤 당선인 5월 10일 이날이 취임일이에요. 5월 10일 용산 집무 목표다. 일단 목표가 이거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뭔가 다 짐을 빼고 이사하고 이게 이전 완료는 6월 말이나 돼야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거 시차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윤 당선인은 용산에서 집무를 보려는 의지, 거기서 시작하겠다. 이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일단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월 10일까지 모든 이사가 마무리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군요. 밤새워라도 이전한다. 밤을 새서라도 이삿짐 옮긴다. 그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임시 집무실을 두는 걸 검토한다. 자, 지금 상태로 보면은 이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복궁 근처의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을 계속
당분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집무실을 사용할지 또는 국방부에 임시로 집무실을 만들어서 그걸 임시로 사용할지 이걸 지금 생각 중이라는 겁니다. 좀 더 보죠. 뭐 이전과 리모델링 등등등 감안하면은 취임식 직후에 바로 입주는 어려운 게 현실인데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을 쓸지 아니면 임시 집무실을 검토할지 그리고 서초동 자택에서 당분간 출퇴근을 할 것 같다. 일단 취임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이른바 세팅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당선인 대변인이 또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비비 통과될 전망인데 이후 그 청와대 이전이나 관련해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네, 오늘 예비비가 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정돼서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 그 직무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집무실 이전에 대한 실무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취임 이후에도 다소 저희가 지금 소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대선 전에는 사실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집무실을 당분간 어떻게 쓸지. 근데 지금 임시 집무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로 과연 급박한 사안인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 이런 지적은 여전히 있거든요. 이 사안에서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집무실을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청와대 집무실은 아예 이제 사용하지 안 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예. 좀 여기저기서 빈틈이 지금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은 그냥 청와대 집무실은 일단 뭐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일단 거기서 집무를 시작하시고 예. 용산 청사 이제 거기 다 이사 준비 마친 다음에 입주를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좀 싶어요. 시간을 좀 두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 뭐 경호상의 문제라든가 아. 뭐 안보상의 보안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곧바로 이제 그 청와대 안 들어가고 어떻게든 이제 집무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전제한다면 예. 통이동 사무실을 쓰거나 아니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일부를 비워서 임시로 만드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제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 둘 모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또 보안상의 그렇죠. 문제도 있고. 일단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다 문제인데 왜 그걸 고집할까? 음. 그러니까 임시 사무실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면 예. 그 멀쩡한 청와대 집무실 그냥 놔둘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용산 뭐 리모델링해서 뭐 예를 들어 대통령 집무 공간만이라도 예. 일단 먼저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한 달 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달 정도 이제 청와대 집무실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예.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임시 사무실까지 하겠다라고 예. 집무실까지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는데 임시 집무실 만들더라도 여전히 좀 불안전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지금 국방부가 이제 이사를 시작한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임시 집무실이 하여튼 이 건물의 뭐 일부에 이제 꾸며지게 된다면 건물 자체에 지금 국방부와 대통령이 같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박정희 이제 교수님? 그 문제도 있고 예. 더군다나 이제 그 비서진들이 당장 보좌를 들어가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서진들은 통이동에 그대로 있고 예컨대 그럼 이제 뭐 신속하게 보고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제 비서진들이 용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면 보고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그런 약간 좀 불편한 상황도 발생하는 거죠. 예. 박정희 교수님,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의치가 않다면은 국방부 건물 밖에 임시 무슨 가건물이라도 만들고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급하면은 만약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안에 마련됐다면.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뭐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내부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큰 결단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또 밖에서는 이거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맞서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뭐 소통을 위해서 용산 시대를 열겠다. 이게 이제
당선인의 의지죠. 처음에 취지였습니다. 이게. 네, 취지가 출발점이 거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소통을 위해서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가는 게 참 아니 목표가 소통인데 예. 왜 방식은 불통이고 불도저일까요? 이 부분이 좀 제일 답답한 문제 같아요. 오히려 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우려되는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경호 문제, 안보 공백 문제, 또 주민의 어떤 그 불편 문제. 근데 이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예. 높아진 국민들의 소통 눈높이예요. 아. 그러니까 국민들은 실컷 소통의 눈높이를 높여놔서 네. 광화문 시대라고 그래서 바로 집무실에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높여놨는데 예. 하는 행동은 소통이 아닌 불통 또는 불도저 리더십이니까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돌이키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뭐 어떡할 겁니까? 예. 당선인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모든 권력에 집중돼 있는 당선인이신데 가시겠다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5월 10일 날은 무조건 임시 사무실에서라도 출발하겠다라고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그 기사의 취지가 나왔고 이제 계속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보면 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나왔던 우려들을 예.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거다. 만약에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이 졸속 이전에 대한 예.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는 점 많죠. 박찬환 교수님께서는 용산으로 일단 대통령 직무실을 이전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을 예.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동안 청와대 공간에 대한 지적들은 계속 있었고 대통령마다 좀 옮기려고 했었죠 거기서. 그렇죠. 그럼 예. 이제 용산으로 가는 게 예.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옮긴다고 의식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용산으로 가면서 예. 청와대의 시스템도 조금 더 소통과 내각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뀌고 거기에 따른 또 특히나 거기에 국방부가 있던 자리니까 예. 국방부와 합참이 있던 자리니까 그것이 또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면서 또 새로운 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체계를 만든다는 게 단순하게 건물을 옮긴다고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준비가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다음 화면은요. 이제 이전이 완료가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국방부 지금 신청사거든요. 신청사를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이 쓰게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 층별로 좀 소개가 돼 있어요. 이쪽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방 건물 사진이 아래 있죠. 그리고 뭐 층이 좀 구별돼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제 언론에 다 공개됐습니다. 이미 이렇게 좀 층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층은 이제 언론을 위해서 1층 로비가 있는 곳이죠. 여기 국방부처는 로비가 좀 크게 있는데 기자실로 이미 여기는 이제 국방부 기자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걸 좀 더 규모를 늘리겠죠 아마. 1층 그리고 2층은 대변인실. 뭐 왔다 갔다 하기가 좋네요. 그리고 3층이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여기 3층으로 돼 있죠? 여기입니다. 요 층인데 다시 가겠습니다. 위쪽으로. 대통령 집무실이고 그 옆에 비서실이 위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참모들이 수시로 대통령과 접촉하기 좋지 않은가 같은 층에 있거든요. 그리고 4층, 5층은 보좌진들이 쓰고요. 이제 경호처가 요 일부 쓰게 됩니다. 경호처는 이제 3층에도 아무래도 마련하겠죠. 그리고 6층부터 10층까지는 지금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민간합동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민간합동위원회 위원들, 뭐 관계자들이 이제 근무하는 공간이 이 건물 위쪽에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치예요, 지금 일단 계획은요. 자, 정우택 변호사. 네네.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1층부터 3층 정도까지 이 상황. 아무래도 지금 청와대보다는 조금 더 참모들과 아니면 언론과 접촉하기가 좀 용이해 보이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 같은 공간에 근무한다는 거잖아요. 예. 기자실이 1층에 있다는 얘기는 오가면서 기자들이 뭐 대통령 지금은 청와대 건물에 춘추관이라고 기자실 건물과 그렇죠. 이 청와대 이 사무 건물이 완전히 분리돼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뭐 기자들이 마주칠 별로 없는데 이렇게 1층에 있으면 아마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제 들어오다가 만날 수 있는데 저는 이 배치의 핵심은 6층에서 10층에 있다고 봅니다.
아, 이 분야별 민간합동위원회. 민간합동위원회. 그렇죠. 지금까지 청와대에는 이런 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위원회 조직들은 밖에 있거든요. 그렇죠. 청와대 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6층에서 10층까지 5층을 쓰잖아요, 무려.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면 기존에 청와대 근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 2층 빼고 3, 4, 5층, 3층만 쓰는 거예요. 예. 근데 민간위원회가 5개 층을 쓴다는 음. 조직이 뭐냐면 사실은 청와대는 굉장히 축소하지만 5개 층이나 정확히 보면 5층부터 10층까지 6개 층이네요. 그렇죠. 6개 쓰는 거예요. 대부분을 쓰는 거죠. 예. 절반 이상 쓰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에 물론 어떤 단체가 굉장히 들어가는지 중요하지만 예. 사실상 현재 있는 청와대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아. 그러니까 청와대 소속은 줄어들지만 예. 같은 건물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청와대에 있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청와대 역할을 좀 대체하는 방식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어찌 예.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청와대 규모를 줄이면서 민간위원회를 늘리는 방식인데 이게 저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아. 저기 들어가는 조직들은 본인들은 스스로 대통령 집무실에 근무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부에 붙여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과거에 청와대 직원이라는 그런 생각과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저 조직이 과연 어떤 조직이 들어가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예. 그게 청와대와 정부,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청와대 조직은 아니지만 예. 또 어찌 보면 같은 건물에 있고 그러네요. 바로 회의도 하고 이렇다 본다면 사실상 청와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민관이니까 공직자,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요. 민간 전문가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현재 청와대 역할을 하는 건데 저렇게 많이 배치하는 게 맞느냐. 사실 왜냐하면 청와대 실제 대통령 집무실에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 한 뭐 6개, 7개 층을 쓰고 예. 한두 층 정도를 만약에 민간합동회의가 쓴다 그러면 그거는 취지 맞습니다. 그 청와대 조직을 그렇죠. 줄이고 그 여기 한다는 쓴다는 층 개수는 어떤 규모를 말해주는 그렇죠. 거니까요.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 사람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것은 제가 보기에 변칙된 형태이긴 하지만 옳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실험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자, 여기서 이제 민간합동위원회 쪽 얘기를 좀 주목해 주셨는데 김재섭 당협위원장은 이 층 배치 그리고 뭐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이해하셨습니까? 뭐 앞서서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 기자실이 1층에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도 그 1층에 기자실이 있다가 예. 나중에 기자동이 따로 생기면서 별도 건물로 갔죠, 네, 지금. 별도 건물로 갔긴 했지만은 이 청와대와 국회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기자들이 국회 내에서 얼마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는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예. 취재할 수 있죠. 그게 기자동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예. 본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국회의원 집무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기자동이 따로 있고 굉장히 폐쇄적으로밖에 동선이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기 지금 용산청사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기자들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출근할 때 기자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럼요. 되겠군요. 이게 직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브리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질문에 늘 대응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국회 같은 경우는 기자동이 따로 있더라도 자유롭게 기자들을 견제하고 취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동선이 확보된다는 점. 그다음에 현역 국회의원들을 끊임없이 자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 국회는 저런 불통이라는 문제가 안 나타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국회발 기사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기는 1층에 기자들이 딱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당연히 1층 기자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뭐 비서실장의 다른 참모들도 어차피 1층을 거쳐가야 돼요. 굉장히 큰 압박이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제 2층에 대변인실이 있고 예. 바로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대통령과 비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기자들은 이 청와대보다 훨씬 더 취재에 자유로울 겁니다. 이게 이 취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어떤 대통령이나 비서들한테 질문하는 것 이외에도 예.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어떻게 생동감 있게 그 장면들이 포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또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그 내용의 질들이 굉장히 풍부해지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서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예. 기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견제할 수 있다. 청와대랑 전적으로 다르게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저는 이제 무게를 싣고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6층부터 10층까지 예. 민관에 굉장히 넓게 열어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청와대가 해야 되는 업무들이 아무리 이제 민간한테 우리가 많이 맡긴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위원회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조직들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예컨대 이제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백악관 본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웨스트윙, 이스트윙 만들어가지고 예. 조금 날개를 펼치는 모양으로 이렇게 좀 넓게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그 옆에 주변에 보면 백악관 주변에 보면 미국 연방행정부가
임대하거나 사놓은 건물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는 백악관의 업무가 좀 부족하다. 예.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사가지고 실제로 다른 기관들을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일부러 4층부터 10층까지 좀 넉넉하게 예.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기구들이 들어와야 되는 경우에는 또 언제든지 또 추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유연하게 열어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정된 겁니다. 이사 시작됐고요. 배치 일단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과정에서 뭐 이런 배치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들 많이 있어요. 이런 배치 모습. 그러나 지금 이렇게 서두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 10일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어디서 근무를 시작하는가? 이것도 언론이 주목할 겁니다, 지금. 근데 윤 당선인은 바로 지금 국방부로 가서 근무를 하겠다 이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